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시댁에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식탁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가운데 동서가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 부모님 아파트 요즘 시세가 1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모두들 한순간 멈칫했는데요. 그때쯤은 동서와 서방님이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지만 동서의 끊임없는 말실수로 인해 모두가 동서를 불편해하고 있었거든요. 특히나 동서는 친정이 잘 산다며 허구한 날 자랑을 늘어놓았는데 그날도 역시나 자랑으로 시작을 했기에 집안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시어머님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동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집값이 10억이나 됐다고? 대단하네. 시어머님이 맞장구를 쳐주자 동서가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요즘 들어 더 많이 올랐다나 봐요. 거기가 학군도 좋고 교통도 편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른 것보다 더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10억이라니 대단하구나. 어머님, 10억이 아니라 10억이 넘는다니까요. 동서가 다시 강조했고 시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탁에 있던 나머지 가족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동서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터져나왔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왜 아파트 안 사고 빌라를 사신 거예요? 그러게 말이다. 우리도 아파트를 샀어야 했는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몰랐어. 예전부터 이 동네에 살다 보니 이걸 사게 된 거지. 시어머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동서가 자랑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예전부터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셨거든요. 만약 우리 부모님도 이런 빌라를 샀으면 지금처럼 떵떵거리면서 못 살았을 텐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동서가 몸서리까지 치는 모습을 보며 서방님이 나서서 말렸어요.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하고 그래. 난 그냥 그래서 나이가 많든 적든 항상 공부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한 것뿐이야. 옛날부터 가난은 대물림 된다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 그 뒤에도 동서의 자랑이 계속 이어졌고 동서가 문득 저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형님 친정은 시골에 있으니까 집값이 훨씬 싸겠네요. 이래서 성공하려면 서울로 가야 한다는 말이 있는 거라니까요. 순간 불쾌감을 느꼈지만 굳이 상관하고 싶지 않아 못 들은 척 했는데요. 내내 좋던 분위기가 동서로 인해 어색해진 채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동서의 말에 시부모님도 살짝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보셨고 서방님은 괜히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넘기려는 듯해 보였습니다. 결국 제가 애써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비록 시골이긴 하지만 농사 지으시면서 나름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셔. 하지만 동서는 제 이야기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은 채 계속해서 자랑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서울에 사는 게 최고죠. 우리 부모님도 서울에 안 살았으면 10억이 넘는 집은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월급쟁이에서는 절대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순간 시어머님이 곧바로 다른 주제로 말을 돌리며 어색해진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고 그날 저녁 식사는 그런 어색함 속에서 조용히 끝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시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삼계탕 끓일 건데 퇴근길에 저녁 먹고 가던지. 날씨도 더운데 삼계탕 끓이신 거예요? 가족들 몸보신 좀 시키려고 그러지. 그냥 외식하면 되는데 힘들게 뭐하러 그러셨어요. 나는 집에서 내내 놀고 먹는데 삼계탕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퇴근하면서 잠깐 들러서 먹고 가던지. 혹시 동서도 오는 거예요? 제 입에서 동서 이야기가 나오자 시어머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둘째는 우리 집 오는 거 싫어하잖니. 그냥 민수만 오라고 하긴 했는데 혼자만 온다고 하겠어. 안 올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라. 시어머님 말에 안심한 채
퇴근하면서 들르겠다고 말했는데요. 동서가 온다고 하면 안 가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퇴근 후 시댁에 가서 시어머님이 정성스럽게 끓인 삼계탕을 온 가족이 먹고 있었는데 현관문이 열리더니 서방님과 동서가 들어왔습니다. 동서 표정을 보아하니 오기 싫은데 서방님 손에 이끌려 억지로 온 듯해 보였어요. 동서가 집에 들어서자 가족들 표정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시아버님이 입맛을 잃은 듯한 표정으로 들고 있던 젓가락을 식탁에 내려놓았지만 두 사람을 향해 시어머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밥 먹어야지. 얼른 앉아라. 저는 배 안 고파서 그냥 거실에 앉아 있을게요. 동서가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았고 서방님은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곧 시어머님이 서방님에게 삼계탕을 건네자 서방님이 맛있게 먹기 시작했는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동서는 소파에 앉아서 TV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밥을 먹고 난 뒤 제가 거실로 나오자 동서가 슬쩍 저를 보며 말을 꺼냈어요. 형님, 밥 다 먹었으면 저랑 같이 마트에 좀 다녀오실래요? 난 상관없긴 한데 뭐 살 게 있는 거야? 그냥 여기 있기 답답해서 산책 좀 할까 해서요. 물론 동서를 따라 나가고 싶진 않았지만 같이 나가자고 하는 동서 말을 거절할 수 없어서 조용히 따라 나섰는데요. 마트로 가는 도중 동서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뭐가 대단하다는 거야? 동서가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아니, 시댁이 아파트도 아니고 오래된 빌라라 올 때마다 찝찝하고 불편한데 형님은 그런 걸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길래 하는 말이에요. 형님네 친정도 아파트가 아니라 익숙해서 불편한 게 없는 건가요? 순간 말문이 막힌 채 멀뚱히 동서를 쳐다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동서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친정은 10억이 넘는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음식 재료도 항상 백화점에서 최고급으로만 사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돈이 없으셔서 그런지 항상 시장에서 장을 보시잖아요. 솔직히 시장은 백화점보다는 비위생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해주신 음식을 보면 비위가 상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동서의 말에 순간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는데요. 그동안 시댁을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대놓고 시댁을 무시할 줄은 몰랐거든요. 결국 제가 참지 못하고 곧바로 일침을 놓았어요. 요즘 시장도 위생관리 철저히 하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소리를 해? 그건 너무 심한 말인 것 같아, 동서. 동서 말 조심해야겠다. 하지만 동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씩 웃으며 대꾸했어요. 왜요? 형님도 시장 음식 먹고 자라서 그런 말 들으면 화나는 거예요? 그치만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동서 같은 마음으로 살면 사는 게 정말 피곤하겠어. 그리고 어머님이 얼마나 깔끔하신 분인데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제가 진심 어린 충고를 했지만 동서는 듣는 둥 마는 둥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컵라면을 고르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님 음식은 위생적이지 않아서 못 먹겠다고 하던 사람이 컵라면을 사서 편의점 한쪽에서 먹는 모습을 보니 정말 황당하고 이상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동서와 거리를 두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그런 생각과 말버릇을 가진 사람과는 깊이 얽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가능한 한 동서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친정 부모님이 쌀과 채소를 잔뜩 보내주셔서 시댁에도 가져다 드렸는데요. 하필이면 동서도 시댁에 와 있었고 제가 가지고 온 쌀과 채소를 보며 비웃듯 말을 꺼냈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다 있는 건데 굳이 이런 걸 왜 보내는 걸까요? 들어보니 이런 걸 보내는 것 자체가 민폐라고 하더라고요. 형님,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 보내지 말라고 하세요. 아니면 조용히 형님네만 먹던지요. 요즘 누가 이런 걸 반긴다고 가지고 왔어요. 동서가 친정에서 보낸 쌀과 채소를 가지고 비웃듯 말을 하자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 계시던 시어머님이
갑자기 표정이 굳어진 채 입을 뗐습니다. 사돈 두 분이 어렵게 농사 지으셔서 보내주신 건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니? 내가 말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니. 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모르는 거야? 그동안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모른 척하려고 했더니 어디서 주둥이를 나불대긴. 순간 시어머님 입에서 주둥이라는 말까지 나왔기에 가족 모두 긴장한 채 눈치만 살피고 있었는데요. 동서가 당황한 듯 어쩔 줄을 몰라 하더니 눈물까지 흘리며 뛰쳐나갔습니다. 그 뒤를 서방님이 따라 나가자마자 시어머님이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디서 싹둥바가지를 데리고 와서 집안 분위기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어. 여보, 그런 말은 며느리들 앞에서 안 쓰기로 했잖아. 나도 안 쓰려고 했지. 근데 저게 자꾸만 주둥이를 나불대잖아. 지가 뭔데 지랄이냐고 지랄이. 시어머님이 삿대질까지 하면서 마구마구 소리쳤는데요.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던지라 제가 눈치만 보고 있자 시어머님이 급히 사과하셨어요. 예, 많이 놀랐지. 내가 웬만하면 그러지 않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랬다. 저 인간 말은 신경 쓰지 마라. 우리 이 귀한 채소로 밥해서 같이 먹을까? 니들 밥 먹고 가라. 네, 어머님. 혹시 내가 욕해서 쫄은 거라면 쫄을 거 없어. 난 정상적인 사람들한테는 절대 말 함부로 안 하거든. 그동안 저 화상 때문에 참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이해해 줄 거지? 시어머님이 제 눈치를 살피고 있는 모습에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걸 꾹 참았어요. 그렇지. 너도 그동안 그랬던 거지? 제가 시어머님 편을 들어드리자 시어머님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서는 시댁의 발길을 끊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서방님 말에 의하면 시어머님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에 두 번 다시 시댁에 발길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으니까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님이 반기듯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그냥 오지 말라고 해. 그 화상 안 보니까 속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엄마, 아무리 그래도 화상이란 말은 좀 그렇잖아. 그렇긴 뭐가 그래. 내가 개진상이라고 안 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 어디서 데려와도 개진상을 데려와서 집안 분위기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시어머님 말에 서방님이 도망치듯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동서는 시댁의 발길을 끊었고 우리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퇴근 후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며 휴식을 취하던 중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던 남편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습니다. 네, 아버지. 엄마가 집에 안 들어오셨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휴대폰 해보면 되잖아요. 휴대폰을 집에 놓고 가셨다고요? 알겠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은 남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해 보였고 제가 급하게 물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남편이 긴장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엄마가 공원 산책을 다녀오신다고 나가셨대. 그런데 벌써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들어오셔서 아버지가 걱정돼서 나한테 전화하셨더라고. 이런 일은 처음이라 아버지가 많이 놀라신 것 같아서 가봐야 할 것 같아. 어머님이 그럴 뿐이 아닌데 혹시 무슨 일 난 거 아니야? 우선 가서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아. 나도 같이 가. 급하게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요. 남편이 서방님에게도 전화를 해서 사실을 알린 뒤 시댁으로 출발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아버님이 초조한 얼굴로 우리를 맞이하셨어요. 공원을 다 뒤져봤는데도 안 보여. 대체 어딜 간 건지 모르겠다. 아무 연락도 없고 휴대폰도 두고 가서 연락할 수도 없어.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가 싶다. 시아버님의 목소리에서 걱정과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항상 차분하고 침착하시던 시아버님이 당황하신 모습을 보니 우리도 불안해졌는데요. 시어머님은 항상 규칙적이고 철저하신 분이라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지실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시아버님이 초조하게 방을 서성이다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사실은 그동안 니들 엄마가 좀 이상했어. 이상했다니요? 뭐가 이상했다는 거예요? 시아버님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전에 자주 가던 떡집 사장님을 길에서 마주쳤는데 그 사람을 못 알아보더라니까. 자주 얼굴을 보던 사람인데 그럴 리가 없잖아. 그때는 뭔가 착각했나 보다 하고 말았거든. 그 말에 깜짝 놀라 시아버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 장을 보러 간다고 나갔는데 빈손으로 들어온 거야. 그래서 다시 가봤더니 시장 과일 가게에 산불건을 두고 왔더라니까. 조금 이상하다 싶었는데 금방 괜찮아지는 것 같길래 건망증이 좀 심해졌나 했거든. 남편이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어요. 뭔가 이상하긴 하네요. 그리고 요즘은 자주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도 했어. 중심을 잘 못 잡는 것 같다고 해야 하나? 암튼 걸음걸이도 뭔가 이상한 것 같고 그랬는데 네 엄마가 별일 아니라고 하길래 나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말았거든.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조용히 입을 뗐어요. 상황을 보면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겠네요. 나도 그 말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 뭔가 심상치가 않구나.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갔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다. 죄책감이 밀려오는 듯 시아버님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는데요. 그 사이 서방님도 도착했기에 다 함께 시어머님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당황스럽다 보니 경찰에 신고할 생각조차 못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뒤 다행스럽게도 시어머님을 찾았어요. 시어머님이 공원에서 멀리 떨어진 도로 근처에서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헤매고 계셨거든요. 남편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시어머님에게 뛰어갔습니다. 남편이 먼저 시어머님을 불렀어요. 엄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괜찮으신 거예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다가가자 시어머님이 잠시 멍한 표정으로 서 계시더니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집이 생각이 나질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과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시어머님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시어머님은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입을 뗐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집이 어딘지 모르겠더라니까. 이 길이 맞나 싶었는데 참 이상하네.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저희랑 같이 가면 되잖아요. 시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셨어요. 그날 시어머님을 무사히 집에 모시고 왔고 시어머님은 피곤하신 듯 방으로 들어가셨는데 곧 잠이 드신 것 같아 보였어요. 우리는 작은 방으로 가서 문을 닫고 상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침울했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긴 침묵을 깨고 시아버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봐야겠어.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치매가 아닌가 싶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는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는데요. 엄마가 치매라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서방님이 눈물까지 글썽인 채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입을 뗐어요. 그동안의 증상들도 그렇고 오늘 길까지 잃었잖아. 이건 누가 봐도 치매 증상인 거야. 그 총명하던 사람이 어쩌다 저리 된 건지 모르겠다. 시아버님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우리는 침묵을 유지할 뿐이었어요. 모두가 시아버님 말에 동의했지만 방 안의 분위기는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치매일 수도 있다는 말에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한편으로는 그동안 시어머님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뒤 우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시어머님의 상태로 인해 초상집 분위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급히 병원 예약을 알아봐야 했고 우리는 어떻게든 상황을 차분하게 해결하려고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시어머님이 치매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난데없이 동서가 시댁으로 오라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서방님에게 소식을 듣고 시어머님에 대해 상의를 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한 채 시댁으로 향했는데요. 그날 동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동서가 그야말로 기가 막힌 말을 꺼냈거든요. 저기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어머님 치매가 맞는 것 같아요. 동서가 확신한 채 말하는 모습에 순간 불쾌감이 들어 제가 나섰습니다. 동서 아직 검사 전인데 그런 말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어제는 길도 잃어버리셨다면서요. 그것만 봐도 치매가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우선 병원에서 정확히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아. 그때까지 성급하게 단정 짓는 건 아닌 것 같아. 저도 모르게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동서를 노려봤지만 동서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이미 다들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할머니도 치매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증상이 거의 똑같아요. 다들 치매 환자를 못 봐서 그런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 순간 시아버님이 무거운 표정으로 동서를 나무랐습니다. 아직 검사도 안 해봤는데 확실하다고 단정 짓는 건 아닌 것 같구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고 그때 다시 얘기하자꾸나. 하지만 동서는 여전히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날 동서는 계속해서 시어머님이 치매라고 단정 지으며 분위기를 몰아갔습니다. 서방님도 옆에서 동서를 말렸지만 동서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자기야, 그만 좀 해. 치매가 확실한데 다들 피하고 싶은 거잖아. 우리 할머니도 치매 걸렸을 때 가족들이 다들 그랬단 말이야. 동서의 표정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고 마치 겁에 질린 듯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동서, 아직 검사도 안 받았는데 준비라니?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동서가 갑자기 가방에서 문서 한 장을 꺼내더니 우리 앞에 내밀었어요. 혹시 몰라서 준비해봤는데 여기에 서명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남편과 제가 당황한 표정으로 문서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는데요. 내용이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문서에는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셨을 경우 본인은 어떠한 간병이나 도움을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간병비와 관련된 금전적인 지원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결국 문서를 읽다가 동서와 서방님을 번갈아가며 바라봤는데요. 서방님이 문서를 낚아채더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서방님은 문서의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 보였어요. 제가 동서를 향해 조용히 물었습니다. 동서, 이게 무슨 말이야? 남편도 놀란 표정으로 동서를 바라봤고 서방님도 경악한 표정으로 문서를 읽다가 동서에게 물었어요. 당신 이게 뭐야? 지금 제정신이야? 서방님은 울기 직전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동서가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댁에서 저희한테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자식한테 뭘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서명해주세요. 남편이 간병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남편이 간병하는 건 이해하겠지만 돈은 한 푼도 못 도와드리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너한테 도움받을 생각 없으니까 그만해. 서방님이 동서를 노려봤지만 동서가 다시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명해달라는 거잖아. 저는 구두로 말하는 거 믿는 성격이 아니라서요. 동서의 말이 끝나자마자 방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서방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동서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금 엄마가 아프시다고 하는데
가족끼리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국에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한테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으니까 그만 가봐. 그 말에 동서도 눈을 부릅뜨고 맞섰습니다. 난 그냥 현실을 말하는 것뿐이잖아. 그러니까 서명만 해줘. 그럼 조용히 갈 테니까. 그동안 네가 이기적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렇게 불만이라면 차라리 이혼해. 그럼 되잖아? 우리가 경악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곧 서방님이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혼하자. 어차피 너한테 도움받을 생각도 없긴 했는데 정 떨어져서 너랑 더 이상 못 살겠다. 시댁에 돈도 없으면서 나한테 도움받을 생각이 없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니야? 우리 집 그렇게 가난하지 않거든? 아파트도 아니고 이런 집에 살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순간 서방님이 뭐라고 대꾸하려고 했지만 시아버님이 급히 서방님을 말렸습니다. 그날 이후 서방님과 동서는 결국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동서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서방님도 받아들이면서 이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복잡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우리 또한 이혼을 막지 않았는데요. 동서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어머님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치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모두가 불안해했지만 검사 결과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검사 결과 치매가 아닌 수두증이라는 진단이 나왔거든요. 수두증은 뇌에 뇌액이 축적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 있지만 다행히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 병이었습니다. 그동안 치매라고만 생각했던 증상이 실제로는 치료가 가능한 수두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우리는 서로를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님은 곧바로 수술을 받으셨고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수술 후 시어머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기억력도 조금씩 회복되셨고 균형을 잃고 자주 넘어지던 모습도 점차 사라지면서 건강을 되찾아가시는 시어머님의 모습을 보며 가족들 모두 기쁨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들은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서방님이 많이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의 건강은 거의 완치에 가까울 정도로 회복되었어요. 병원에서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했기에 우리는 시어머님을 더 살뜰히 챙겼고 시어머님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돌봐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임신이라는 행복한 소식이 전해져 왔고 임신 소식을 전하자 시부모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시댁에 도착해보니 뜻밖에도 놀라운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제게 새 차를 선물해 주셨거든요. 차를 보자마자 놀라서 소리쳤어요. 이 차 엄청 비싼 차인데 이걸 저희한테 주신다고요? 시댁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기에 비싼 선물을 받는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무래도 무리를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섰으니까요. 제가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두 분을 바라보고 있자 시어머님이 웃으시며 저를 달랬어요. 아파서 병원에 있는 동안 네가 정말 고생 많았잖니. 고마운 마음에 미리 예약해놨던 거야. 그런데 마침 네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임신 선물이 됐지 뭐니.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받아. 시어머님 말에 제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마음만으로도 감사한걸요. 이 차가 얼마나 비싼데 제가 이걸 어떻게 타고 다니겠어요. 너무 가분해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너는 지금껏 몰랐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빌라 건물이 사실 우리 소유야. 그리고 상가도 몇 개 갖고 있어서 월세도 꽤 많이 나오고 있고 말이야. 그 말에 깜짝 놀라 시어머님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어머님, 진짜 이 빌라 건물이 두 분 거란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다니까. 여기도 곧 재개발 들어가서 아파트 들어설 거니까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지. 예전에 네 시아버지 친구가 부동산 일을 했거든. 그 친구가 좋은 자리를 몇 군데 알려주는 바람에 틈틈이 공부도 하고 투자도 했어. 덕분에 지금은 먹고 살만하고 말이야.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댁 형편이 여유롭지 않다는 생각을 했던 제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실이었거든요. 시아버님이 오랜 시간 동안 부동산 공부와 투자를 해오셨고 그 결과 지금의 재산을 일궈냈다는 사실에 감탄이 절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사실들이 하나 둘씩 밝혀지면서 시부모님이 상당히 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시부모님은 수십억대 자산가였거든요. 시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궁금한 마음에 다시 물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왜 이런 이야기는 안 하셨던 거예요? 저는 시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줄로만 알았거든요. 쑥스러운 생각이 들어 제가 머리를 긁적이고 있자 시어머님이 조용히 웃으시며 답했습니다. 돈이 있을수록 없는 척하는 게 사는데 편하거든. 괜히 있는 척하면 사람들 눈에 띄고 오히려 골치 아픈 일이 생기기 마련이야. 사실은 말이다. 우리가 꽤 잘 살게 됐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친척들부터 지인들까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렵다며 도와달라고 했거든. 처음에는 도와주기도 했는데 그게 끝이 없더라고. 그래서 굳이 돈 있는 척 하지 않고 살았던 거야. 그 뒤에도 사람들이 자꾸만 힘들게 하니까 투자를 했다가 크게 실패했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더니 그제서야 다들 연락을 끊더구나.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 그러다 보니 굳이 너한테도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 근데 속이려고 그랬던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렴. 시어머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요. 당신은 부모님이 그렇게 큰 재산을 갖고 계신 걸 전혀 몰랐던 거야? 아니면 알면서도 나한테 말을 안 한 거야? 남편이 무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부모님 재산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알아야 할 필요도 없었어.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사는 거잖아. 부모님 재산에 의지할 생각도 없다 보니까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 그 말을 듣고 남편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과 함께 남편처럼 올바른 사람과 결혼하게 된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시부모님 재산에 집착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이 참 듬직했고 그 진중함에 더 믿음이 갔으니까요. 그렇게 그날 고급차를 선물 받았는데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 시부모님이 우리에게 넓고 학군 좋은 지역에 아파트까지 사주셨거든요. 역시나 너무 놀라서 거절했지만 시어머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때 내가 치매일지도 모른다고 했을 때 니들이 나를 모시겠다고 했다면서? 그건 아니고 해볼 만큼 해보겠다고 한 것뿐인걸요. 그러다 정 안 되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 마음이 참 고맙더구나. 난 평생 그 마음 잊지 않고 살 생각이다. 내가 치매라고 도망간 사람도 있잖니. 그러니 내 입장에서는 그저 고마울 수밖에 없잖아. 참 고마웠다. 시어머님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사까지 했는데요. 그 뒤에도 시댁에 자주 오가며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친정에 내려가는 길에 잠시 휴게소에 들렀는데요. 차를 세우고 잠깐 휴식을 취하려고 문을 열고 내리던 순간 옆차에서 내리던 사람이 갑자기 저를 보고 깜짝 놀란 듯 아는 척을 했습니다. 어? 형님! 아니지. 윤서 씨, 여기서 다 만나네요. 그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전 동서였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만나다 보니 살짝 당황했지만 전 동서는 저보다 더 놀란 듯해 보였어요. 특히 제가 타고 있던 차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습니다. 이 차, 이거 엄청 비싼 차잖아요. 윤서 씨가 이런 비싼 차는 어떻게 타고 다니는 거예요? 혹시 카푸어 그런 거예요?
전 동서는 차를 몇 번이나 훑어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바라봤는데요. 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 차요? 시부모님이 사주셨어요. 이제는 남남이었기에 저도 존댓말을 사용했고 제 말을 듣자 전 동서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제 얼굴과 차를 번갈아 바라보며 황당한 표정을 지었으니까요. 그러다 곧 전 동서가 비웃으며 다시 말을 꺼냈어요.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돈도 없을 텐데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제가 잠시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전 동서를 바라보다가 차분히 대답했어요. 치매 아니에요. 어머님은 치매가 아니라 수두증이셨거든요. 수술로 치료가 가능해서 지금은 거의 완치되셨어요. 제 말에 전 동서가 또다시 크게 놀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치매가 아니라고요? 그건 그렇고 이렇게 비싼 차를 어떻게 사줘요? 그럼 그지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글쎄요. 그건 저도 모르죠. 전 동서가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는데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동서가 서방님을 찾아갔던 모양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자초지종을 묻는 전 동서에게 시부모님이 수십억대 자산가라는 말을 약올리듯 하자 전 동서가 갑자기 다시 합치자는 말을 했다네요. 그 말을 듣고 서방님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비웃다 나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시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요. 예, 걔가 우리 집에 찾아온 거 있지 뭐니? 걔라니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긴 누구야. 우리 둘째랑 이혼한 그 개진상 말이야. 네? 개진상이요? 설마 전 동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개진상이 찾아와서 둘째랑 다시 합치고 싶다고 하지 뭐니. 그래서 뭐라고 하셨는데요? 개진상이 어디 와서 짖냐고 하면서 내 쫓아버렸어. 둘째한테 말하니까 다시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더라고. 너도 혹시 모르니까 그 개진상 전화번호 찾아내라. 살다 그렇게 낯짝 두꺼운 인간은 처음이다. 시어머님이 한동안 전 동서 욕을 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때 당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조금도 시어머님 간병을 맡길 생각이 없었는데 스스로 복을 차고 나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문득 마음을 곧게 써야 한다는 말이 떠올라 씁쓸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